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 줄기차게 주변 나라들에 대한 통합을 추진해 1세기 초에 이르면 압록강 위협과 동해안 그리고 한반도 중부 일대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압록강 이남 일대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나라는 평양을 중심지로 하는 낙랑국이었습니다. 낙랑국은 고구려의 남진의 위협을 느끼고 과거 적대적이었던 후한과 연합해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으며, 후한도 고구려 견제를 위해 낙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고구려로서는 고조선 고토 회복을 위한 후한과의 전쟁에서 배후의 위협 세력인 낙랑국을 하루빨리 통합해야 했고, 또 한반도 서북지역의 비옥한 땅을 차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고구려의 호동 왕자와 낙랑국 공주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역사적 사건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던 고구려가 평양 일대의 낙랑국을 통합한 역사적 사실에 관해 북쪽 역사학계의 내용을 기반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랑국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기원전 108년 중국 한나라 침략으로 고조선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고조선 유민들과 고구려 사람들은 한나라의 침략에 맞서 완강하게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고조선 영역을 다 차지하지는 못하고 압록강 개선 북서쪽의 요동반도 지역만을 장악했을 뿐입니다. 한나라 침략에 맞서 투쟁하던 고조선 유민들 중 고조선의 수도가 있었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낙랑국을 세웠습니다. 낙랑국은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여러 소국들 중에서 비교적 큰 나라였으며 경제와 문화가 가장 발달했고 군사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낙랑국의 국왕은 최씨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고 평양의 낙랑토성을 수도성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낙랑국은 한반도 서북부 일대의 비옥한 평야지대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비교적 짧은 기간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원 전후로는 영역이 확대되어 백제와도 미웃하게 되었습니다. 낙랑국 영역인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북부 일대는 고조선 시기 우수한 철제품 생산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제 유물들이 평양 일대에서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기원전 12세기에 제작된 쇠거울이 평양시 강동군 송성리 돌감무덤에서 나왔고, 기원전 7세기경에 제작된 쇠작살, 쇠줄칼, 쇠활촉 등이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 고인돌문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평양시 강동군 송성리 돌감무덤에서 나온 쇠거울은 지금까지 출토된 철 유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철제품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으로부터 3000여년 전에 이미 발전된 철기 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랑국 사람들은 자기 선조들의 발전된 철기 문화를 이어받아 우수한 철제품들을 생산했습니다. 낙랑국의 우수한 철제품들은 한나라와의 무역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낙랑국과 한나라 사이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고구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고구려로서는 후한 침략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배후에 있는 낙랑국을 빨리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차지해 농산물 공급 원천지를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구려는 낙랑국을 통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원 32년 4월 고구려 왕자 호동은 남옥저 지방으로 사냥을 나갔다 길을 잃어 낙랑국 동쪽 국경지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역을 순행하던 낙랑국왕 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낙랑국왕 체리는 호동이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보고 호감이 생겨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 딸 낙랑공주와 혼인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낙랑국왕 체리가 고구려의 공격 압박을 피하고 자기의 운명을 더 연장해 보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대무신왕도 이 결혼에 동의하고 낙랑공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고구려 왕실 역시 이 결혼을 통해 낙랑국이 고구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전쟁 대비 소홀해지도록 하자는 계책이었습니다.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에게 낙랑국이 고구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낙랑국으로 귀국한 다음 부왕에게 고구려의 입장을 잘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공주가 귀국한 후 낙랑국 왕과 지배층이 고구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전쟁 대비를 하지 않게 되자 고구려는 불시에 군사를 동원해 낙랑국이 수항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낙랑국왕 체리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수도가 포위당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낙랑국은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삼국사기에 실린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는 이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현실에 없는 북과 나팔 이야기를 꾸며 넣었지만 기본 줄거리는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랑국왕 체리는 일단 고구려에 항복하여 속국의 왕이 되었으나 자기의 처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고구려에 복종했으나 속으로는 고구려의 지배와 간섭에 거부감을 느끼고 다시 예전의 지위를 회복하려 꾀했습니다. 그 5년 뒤 기원 37년에 고구려는 낙랑국 수도를 들이쳐 낙랑국왕 체리를 처단하고 낙랑국을 통합했습니다. 낙랑국이 멸망하자 일부 지배층은 신라로 망명했고 다른 일부는 남으로 내려가 오늘의 황주천 이남 지역에서 낙랑국 재건을 선포하고 그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재건된 낙랑국은 이후 낙랑국과 대방국 두 소국으로 분리됐다가 3세기 말에 이르러 고구려에 의해 통합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옛 낙랑국의 북부 지역에 조선이라는 제후국을 두었습니다. 왜 직접 통치하지 않고 제후국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곳이 옛 고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고조선 유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조선의 수도였다는 강한 자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상업으로 개편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오히려 그 지역 통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타산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황주천 이남 지역에 낙랑국이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재건된 낙랑국 주민들에게 고구려가 낙랑국 자체를 멸망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옛 낙랑국 지배층이 후왕과 결탁한 것에 대해 응징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한의 반대에 투쟁을 함께하며 고구려의 주권 아래 결의와 강토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토통일의 정책의 일환임을 보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원 37년 이후 고구려 남쪽에 조선이 있었다는 것은 후한선암 삼국지의 고구려 전에 고구려는 남으로 조선 예맥과 접하고 동으로 옥저와 접했다고 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저가 남으로 예맥과 접했다는 것을 엿보고 있되 고구려의 서남쪽에 조선이 있고 그 동쪽에는 예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에서는 2017년 3세기 초여에 고구려 벽화 무덤을 평양 낙랑 지역 고성리에서 발굴했습니다. 평양 지역의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이 없었다는 것은 이 벽화 무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313년까지 존속했던 한사군의 낙랑군이 평양 지역에 있었다면 고구려 벽화 무덤이 3세기 초에 나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벽화 무덤 발굴은 이미 3세기 초에 평양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정치 군사적 지배가 확고히 정착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고조선 멸망 이후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서북부에서 세력권을 형성해 나갔던 낙랑국을 통합함으로써 고성 고토 회복을 위한 후한과의 전쟁에서 유업 요소를 제거하게 되었으며 결의의 국토 통합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고구려에 관한 또 다른 흥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